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1910년대의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였다라는 것과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다, 회사령이 실시되었다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식민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1919년에 있었던, 그렇죠,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이 조선인들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대대적인 시위에 깜짝 놀란 일제의 경우에는요, 야만적인 방식으로 이 3.1 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하고 가두고 학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3.1 운동이 진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일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느냐? 언제까지 한국인들을 무단 통치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억눌렀더니 그만큼 강하게 튀어오르는구나. 통치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일제가 사용했었던 야만적인 탄압의 방식 역시 세계 각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국제 여론의 악화 같은 현상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은 식민 통치의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의 방식으로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자, 문화 통치, 말 그대로 문화를 내세워서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대의 무단 통치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는 통치의 방식이겠거니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문화 통치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면은요, 한국인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했더니 다 같이 고통을 받았던 모든 조선인 한국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저항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죠? 또다시 이렇게 한국인들이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저항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분열시켜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일제에 저항하려는 모습들을 없애려는 이런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친일파와 일제의 식민 통치에 타협하려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바로 문화 통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요, 문화 통치로 이름을 바꾸면서 더 이상 1910년대처럼 야만적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힘으로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탄압하려는 이런 어떤 통치의 방식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을 가지고 기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문화 통치의 경우에는 전혀 야만적 통치의 방식이 사라지지 않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기만적 통치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910년대의 무단 통치에서는요, 육해군 대장, 그러니까 군인들만 조선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중간중간에 기억 안 나면은 페이지를 뒤집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군인만으로 통치하지 않겠다. 군인이 아니라 다른 일반 공무원, 문관들도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조선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만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된 적이
없었어요. 이 문관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뭐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문화통치의 기만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경찰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알다시피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 군사경찰을 동원해서 일반 사람들의 행정과 치안 유지까지 하도록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헌병경찰의 경우에는 즉결 처분권이라든지 태형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국인들을 통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국도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헌병 경찰이 아닌 보통 경찰들에 의해서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헌병경찰제가 폐지가 되고요. 보통경찰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조선인들을 억누르려는 통치의 방식이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되면서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3.1운동을 경험한 일제의 경우에는요.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경찰의 숫자를 3배 이상 늘렸던 겁니다. 이해되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경찰들의 숫자를 늘리다 보니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경찰이 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경찰의 숫자가 부족하자 하급 경찰인 순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을 순사로 임명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을 통해서 한국인을 감시와 통제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방식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문화통치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을 무엇하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한국인 순사들을 이용을 해서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 잘 되고 있죠. 그죠? 자, 한편 192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역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하기 위한 법을 한반도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에는 한국인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아예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만드는 수많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이 폐간 없어져 버리게 되었죠. 자, 하지만 1920년대 문화통치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일부 허용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이런 한글 신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하지만 이것을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었다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사후에 반드시 일제의 검열을 받아야 됐어요. 신문 만들기 전이랑 만들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기사의 내용들 가운데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방해가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사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도 가능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간이나 아예 신문사를 없애버리는 폐간 같은 것들이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집회나 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지 않는 식민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형태의 집회나 단체 활동만 허용을 해 주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일부의 허용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일정 부분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방해하지, 거부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역시 기만적인 통치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오늘 수업이 2, 4, 6교시 있는 날이었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1교시를 보강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볼 일이 있다고 시간표를 금요일이랑 바꾸시는 바람에 3교시도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1, 2, 3, 4, 6교시 수업을 하는 날이네요. 한장 강의네 진짜 벌써부터 마시면 어떡하지? 네, 개인적인 넋두리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참여.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한국인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일부 지역에 선거제를 도입을 해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이 식민지 시대를 시작하면서 전국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도는 총 13개의 도가 있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부, 그리고 그보다 작은 도시들은 군으로 나누어서 그 아래 면 같은 단위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는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자, 거기에 평의회, 도에는 평의회, 부나 면 단위에는 협의회라고 하는 지방의회를 설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경기도에는 경기도의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회가 아니라 경기도 단위의 의회가 있어. 경기도의회. 오산에도 마찬가지로 오산시의원 뽑죠. 그래서 오산시의원들이 모여있는 오산시의회가 있어. 여기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오산시 또는 경기도에만 적용이 되는 지방 단위의 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례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산시의 예산, 경기도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산 결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뭔 소리냐면요. 나라에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지역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동네만의 일에 대해서는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지방의회가 바로 평의회, 부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지금의 경기도의회, 오산시의회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요? 돼요? 네. 자,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법이라든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다가는 평의회라고 하는 지방의회, 부면 단위에다가는 협의회라고 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 단위의 법인 조례를 만들 때 그 지역의 예산을 사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의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됐죠? 네, 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의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원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하는 선거제를 일부 지역에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해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제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방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자문기관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이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의원을 뽑아서 그 의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의회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도지사나 부윤이나 면장 이런 사람들이 참고로 들으면 되지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선거제가 도입이 됐는데 모든 지역에 도입되었다, 일부 지역에 도입되었다? 일부 지역에 도입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부 지역은 어떤 곳들을 말하는 것이냐?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만 선거제가 도입이 되었어. 왜?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선거를 하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당선이 될까? 일본인이나 친일적인 사람들이 당선이 되겠지, 그지?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일 사람들만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지역에다가만 선거제를 도입한 거예요. 일본인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는요? 도입을 했을까?
아니에요. 임명제로 합니다. 도지사나 부의원, 면장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실제로 선거권을 주는 것 같지만 안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한국인이 안 살았을까? 아니죠. 한국인도 살았겠죠. 그죠? 일본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선거제가 도입됐으니까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은 주어지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줬던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한국인들에게만 주어졌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25세 이상 세금을 5원 이상 낸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었어. 당시 세금을 5원 이상 내는 것은 굉장한 부자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부자들에게만 선거권을 준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줌으로써 더더욱 많은 친일파들을 양성해 나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회에 선출된 대다수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일본인이거나 친일적인 한국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던 내용 역시 기만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나아가서 이렇던 친일 세력들을 양성함으로써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한국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에다 물 쏟았다. 어쩔? 오늘 뭔가 이렇게 입이 자꾸 꼬이지? 휴지 갖다 드릴까요? 저기 칠판 들고 있어요. 야, 잘 지어준다. 야, 교환 이렇게 따뜻한 남자였어? 반장이 그래? 그래도 그렇지. 반장은 뭐 먹었지? 어디 갔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어. 요거만 좀 잘 봐. 고맙네. 내가. 오늘 왜 이러냐. 입지도 이렇게 났어 지금? 자, 하필이면 또 컵을 쏟고 닦는 이런 모습이 또 전부 다 녹화돼서 유튜브에 나오게 되겠네. 편집을 하면 귀찮은데.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올려? 날 거 그대로? 네. 자, 제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11년에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안 나면 잠깐 뒤집어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 담겨 있었냐면요.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요. 일본인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진정해, 나는 프로야. 잘할 수 있어. 자, 1차 조선교육령을 살펴보면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았나요? 일본인들보다 교육을 적게 받았나요? 적게 받았어요. 그죠?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초등교육 6년에 중등교육 5년을 받았던 데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초등교육 4년, 중등교육 4년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학문적인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실업교육,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이 또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22년에 가게 되면서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요. 더 이상 일본인과 한국인들에게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 동등하게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초등교육의 경우에는요.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6년으로 늘려주면 뭐해? 학교의 숫자 자체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6년으로 확대했지만 실제로 4년 만에 졸업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제2차 조선 교육령의 경우에도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교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일본인에 비해서 적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925년에 인구 10,000명당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이 조선인, 오른쪽이 일본인인데요. 자, 한국인들의 경우에는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한 200명 정도가 초등학교를 다니네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경우는 인구 10,000명당 한 1,2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압도적인 차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문제는 당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 많았을까? 일본인이 많았을까? 일본인이 많았을까? 한국인도 많았어. 한국인이 월등하게 많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똑같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인 거지. 전체 인구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어땠을까? 그렇죠. 훨씬 더 한국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적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 이해가 안 돼요? 아닌 것 같아? 이해했어. 근데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만 따지면 물론 이제 한국인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다녔을 수도 있지.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만큼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면 더 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초등학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등학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죠? 아까는 6배 정도 차이는 지금 이제 한 20배, 120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알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할 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더 가르쳐봐야 독립운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원했던 것이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뒤에 보면 실업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사관학교, 전문학교, 대학을 가기 위해 대학예과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교육의 격차가 얼마나 잘 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제의 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은 왜 실시되었으며 어떻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나? 선생님 외할머니 지난 3월에 돌아가셨는데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지난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생이셨지? 1926년생이었나? 24년생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90 몇 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학교를 다니신 분인 거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찾아뵀어.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는 그래도 일제 때 학교 다닌 사람이라서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할머니께서 스스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중등 학교까지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 아까 우리 비율 봤죠? 아까 비율 봤죠? 한국인들 가운데 중등학교를 다닌 할머니니까 누구야? 여자였어, 그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경우는 그렇지 10,000분의 1이었던 거야, 그지? 나는 사실 중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엘리트셨던 거네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은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자막도 없이 그냥 이제 보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봅시다. 산미, 쌀의 생산이에요. 증식, 뭐 하겠다? 증식하겠다. 늘리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제는 조선에서 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실시된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왜 조선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내고 싶었느냐? 일본 내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내 식량은 왜 부족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면서 일본은 유럽 국가들에게 전쟁 물자를 팔아먹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서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 인구 증가하고요. 도시에 거주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그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도시에 와서 사는 사람들,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을까?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장을 취업하러 도시로 몰려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공장 같은 거 어디에 세워질까? 원래 농사 짓던 땅들 갈아엎고 그 위에다가 공장 같은 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이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일본 자체 내의 쌀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다?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쌀 생산량은 줄었는데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네. 쌀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쌀이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정부에 대한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 사회 내에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일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쌀이 필요했고 더 많은 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선 내에서 더 많은 쌀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목표는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이 불안정했던 한국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산미 증식 계획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간이라든지 간척, 그러니까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꾸던지 아니면은 바다나 호수를 메워서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농사짓는 땅, 농지로 활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또 농사 짓는 데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안정적인 물의 공급을 위해서 저수지나 수로 같은 것들을 전국 곳곳에 만드는 수리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똑같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의 양이 더 많이 나오는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는 종자의 개량 같은 것들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 농지 확장, 수리시설 개선, 종자 개량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내에 쌀 생산량이 늘어났을까요? 늘어나지. 땅도 커지고 종자도 개량되고 물도 더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쌀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미 증식 계획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쌀 생산량이 요만큼 늘어났는데 일본으로 가져간 쌀의 양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일본이 생각했던 것만큼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어. 하지만 지금 일본 사회 내에 쌀이 부족해서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 쌀 생산량은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인들 입으로 들어가는 쌀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주에 가서 콩 같은 잡곡들 수입해서 이거 먹어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조선에서는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리시설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종자를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나라에서 줬느냐? 아니에요. 이런 거 이루어지면은 수리시설 개설되고 종자 개량되면은 너네가 더 좋은 건데 왜 나라에서 돈을 줘? 요거 너네가 해. 라고 그 비용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라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그 돈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어도 이러한 것들의 부담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다 보니까 자수장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긴 하지만 일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난하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자기 땅을 팔고 완전한 소장농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요, 세금 뜯기고 또 이런 뭐랄까 종자 개량비, 수리시설 개선비 이런 거 뜯기다 보니까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느냐? 화전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보나요? 그 뭐야? 그 이승윤 나오는 그 유명한 MBN에서 하는 그 뭐지? 나는 자연인이다. 본 적 있나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화전민은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또 사람들의 감시와 통제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전민이라고 부르느냐? 산속에 들어가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왜 불을 지르느냐면은요, 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나무나 잡초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불을 지르면은 그런 것들 쉽게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불을 질러서 잡초나 나무 같은 것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사는, 산에 숨어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화전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먹고 살기 편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 그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버리는 이러한 농민들의 숫자도 꽤나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산민 증식 계획은 한국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하지만 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땅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농민들한테 땅을 빌려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일부를 소장료로 바치죠. 그리고 일본으로 쌀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쌀이 잘 팔리니까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된 결과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네요. 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건 무엇이에요?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의 양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1인당,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산미 증식 계획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서 화전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의 비율은 늘어나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의 비율은 줄어드는 현상, 이런 게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 보도록 할게요. 자,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회사령 배운 기억 나나요? 예. 뭐였지? 회사를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돼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죠? 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실시했었나요? 초코파이. 그거 초코파이만 기억나나? 그렇죠. 일본의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일본 기업이랑 경쟁할 수 있는 조선 기업이, 한국 기업이 만들어지면은 안 되니까 그럴 만한 기업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허가제가 실시된 게 바로 회사령이었어요. 그죠? 그럼 일본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령은? 그지? 근데 일본 기업에게 좋은 회사령을 왜 1920년대에 오게 되면서 폐지를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산업이, 일본의 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920년쯤 오게 되면은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산업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기업 만들어 봐야 일본 기업이랑 경쟁이 될 리가 없을 정도로 일본 기업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일일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성장한 일본 기업에게 더 번거로웠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회사령을 폐지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미쓰비시, 미쓰이, 노구치 같은 이런 어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면서 큰 이익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미쓰비시 펜 많이들 쓰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도 필기하는 사람들 손에 몇 개 좀 보이긴 하네요. 그죠? 미쓰비시 펜들. 사실 미쓰비시 같은 기업이 실제로 일제 식민 청취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던 대표적인 전쟁 범죄 기업이죠. 전범 기업이긴 하죠. 네, 하지만 선생님도 미쓰비시 펜 꽤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좀 좋은 걸 어떻게 그지? 자본주의 사회인데 마음에 드는 거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지 뭐, 그지? 맞죠. 네. 물론 뭐 불매운동 같은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뭐 그렇다고
이게 좀 복잡해지네요. 네, 일단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 상품에 매기던 관세가 폐지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값이 싸졌다, 비싸졌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의 물건의 값이 관세가 폐지됐으니까 일본 물건 값이 싸졌다, 비싸졌다? 세금이 없어지니까 값이 당연히 싸지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일본 상품이 더 잘 팔렸겠죠, 그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품이 더 안 팔렸겠죠, 그죠? 관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28년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어 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운영하는 회사는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법령이 바로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당시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은행들 가운데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자본을 가진 은행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은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은행들 전부 다 일본 은행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일본이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더욱더 장악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금융 자본이 성장하는 것도 억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는 일제가 한반도를 어떻게 식민지로 통치하였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